요양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98세 어머니의 침상 옆에 앉은 수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꽉 쥔 채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말끝을 흐리며 수연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발 죽어줘. 이제 그만 편히 쉬어요. 이 말은 증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너무나 깊은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던 모습. 아버지의 거친 손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던 순간.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 동생들과 골목길에서 뛰놀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 그때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홀로였습니다. 동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조차 뜸했고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일로 잠자는 시간마저 줄여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길,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는 일마저 힘에 부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연이야.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는 건 텅 빈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을 평생 사랑해준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매달 수연의 통장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마련한 돈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몇 달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이후에는? 수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수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이런 절망으로 변해버린 걸까?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던 어머니의 환한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모두가 모여 명절을 보내던 그 떠들썩했던 시간들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던 그 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원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른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이곳을 찾는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성남의 달동네.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 수연은 동생들 손을 잡고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낡은 고무신이 흙바닥을 차며 내는 소리, 여름 저녁의 따뜻한 바람, 그리고 어머니가 부르는 목소리. 밥 먹어라. 그 한마디면 온 동네 아이들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의 집은 6평 남짓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4남매가 그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모두가 한데 엉켜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도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돌아와 땀 냄새를 풍기며 아이들을 안아줄 때, 어머니가 품속에서 꺼낸 군고구마를 나눠줄 때 그 순간들이 수연에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공부 잘했네. 아버지는 수연이 받아온 상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칠게 일한 손으로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순간 수연은 아버지의 손이 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두부도 넣었습니다. 우리 딸 상 탔으니까. 그 작은 사치가 온 가족에게는 큰 축제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인 수연을 따랐습니다. 언니 같이 놀자.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수연은 마디로서의 책임감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갈 때면 자연스럽게 동생들을 돌봤고 밥을 해먹이고 재우는 일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그 밥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풀어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오늘 철수가 말이야.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여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더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을 쪘다. 수연도 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도 전 부쳐볼래요. 그래 우리 수연이가 이제 다 컸네.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수연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온 사입니다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 한 병의 사입니다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도 수연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가족을 조금씩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얼굴에 피로가 쌓여가는 것을, 어머니가 몰래 한숨을 쉬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수연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를 중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일단 국민학교만 마치게 하자. 그날 밤 수연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더 빨리 어른이 되어 가족을 도와야겠다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맏딸로서 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수연은 이미 희생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고 힘들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동생들의 맑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수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훗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기억들이 그녀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식 날 수연은 교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4살의 어린 소녀는 그렇게 학교를 떠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주먹밥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딸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나 일하는 거 좋아해요.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데 자신은 공장 작업복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옷 재봉 공장의 하루는 길고 고됐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야근까지. 수연의 어린 손은 금방 굳은 살이 베겼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수집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천을 자르고 재봉틀을 돌리는 일. 점심시간에 먹는 도시락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밥을 먹으며 수연은 힘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공장 내 먼지로 인해 퇴근할 때에는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수연은 봉투를 받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요.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는 순간이 수연에게는 가장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수연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한 달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다쳐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고 그 사이 술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합니다는 죄책감이 아버지를 술로 내몰았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마셔요. 어머니가 말리면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런 거야.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좁은 방을 울렸습니다. 동생들은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숨었고 수연은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좀 힘드신 거야. 하지만 수연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했던 아버지가 점점 낯선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이. 몇 년이 흐른 후 아버지는 간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음주가 간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연의 월급, 어머니가 시장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버는 돈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단 결과를 들은 아버지는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리라. 결국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연은 공장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물도 되지 않은 나이에 가장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와 동생들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장이 되어 가족을 지키겠다고. 장례 후 수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을 자청했고 쉬는 날도 반납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어머니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 더 벌게요. 쉬세요. 괜찮아. 엄마도 일해야지. 모녀는 서로를 위해 무리하며 버텼습니다. 동생들은 차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점점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돌봤던 동생들이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수연은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너도 시집 가야지. 괜찮아요, 엄마. 나는 엄마랑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밤이면 수연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35의 수연에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봉제 공장의 기계를 납품하던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늘 마주치던 남자 민수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성실함과 강인함에 끌렸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수연 씨, 저랑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수연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어머니는 사위를 진짜 아들처럼 아꼈다. 사위 녀석 착하기도 하지.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은 나이가 많아지자 성실했던 민수에게 공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사장이 된 이후로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수연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수연은 공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수연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육, 따뜻한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엄마 오늘 국어 100점 맞았어요. 딸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수연은 딸을 안아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국민학교만 졸업했지만 딸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주는 할머니에게 과자를 건넸고 어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집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엄마의 평생 소원이었던 내 집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는 사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 그 집에서 살기보다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계속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자 명절이면 동생들도 얼굴을 비췄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 겪었던 가난과 고통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풍성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따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수연은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놀이공원, 바닷가, 산. 어디든 좋았습니다. 함께라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따라 나섰다. 칠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건강했고 손주들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다리 안 아파요? 괜찮아.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아프겠니? 민수는 사업을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많은 봉제 공장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떠나가고 있어 기계 납품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가 새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빌라 분양 사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부동산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빌라를 지어만 놓으면 순식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빠가 성공하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 시절 수연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그때의 힘든 시간들이 이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출근에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 분주하고 낮에는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수연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수연은 이런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의 빌라 사업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채, 두 채 지어서 금방 팔리자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이제 빌라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땅을 사서 6동을 지었는데 완전히 분양되었습니다. 수익도 컸다. 이번에는 규모를 늘려 10동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양도 순조롭고 공사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수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매서운 것은 경제위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기업 부도 소식이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요즘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조금 힘들 뿐이야. 민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빌라 분양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얼마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양했던 빌라 계약이 대부분 취소되었습니다.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은행 대출 이자가 급등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완공에 가까웠던 빌라들의 공사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완공하면 판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주려고 했는데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갚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대출받았던 은행의 채무 상환도 어렵게 되고 추가 은행 대출도 막혔다. 민수는 가진 현금을 모두 털어 공사대금을 주면서 업체들에게 분양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높아진 은행 금리와 자재업자들에게 재료값을 갚아야 하는 공사업체들로서도 어쩔 수 없이 민수에게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독촉 전화가 밤낮 없이 걸려왔습니다. 돈 갚으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부도로 인해 공사업체들도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에 다녀와야 해. 뭐라고요? 사기라니,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수연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것, 그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었고 민수는 구속되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압류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수연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돌려줄 전세금이 없었던 탓에 그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장만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고 수연은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부담 때문에 어머니 집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민수는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된 충격으로 음식조차 잘 먹지 못했습니다. 공사일을 해줬던 시공업체들을 망하게 만든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는 못 사는 착한 성품이었던 민수였기에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수연이 가끔 면회를 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건강 챙겨요. 아프지 말고. 응, 당신도 건강해야 해.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민수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수연은 남편의 몸을 흔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친척들도 멀리했고 친구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의 장례식에 누가 오겠는가. 수연은 홀로 빈소를 지켰다. 수연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을 모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모녀는 서로를 위해 무리했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은 꿈이었을까? 민수와 함께 웃던 날들, 아이들과 놀러갔던 추억들,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도 힘들어. 미안해. 전화는 끊겼다. 수연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은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어머니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무릎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골절이 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에도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폐만 끼치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금방 나을 거예요. 수연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석 달 만에 퇴원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서 운동을 하지 못해서인지 몸이 붓고 감기에 잘 걸렸습니다. 수연은 일을 줄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어머니는 걸을 수 있게 되어 가벼운 운동으로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우리 딸.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고생만 시켰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나를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그래도 가끔은 평화로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 저 드라마 주인공 참 예쁘다. 그러게요, 엄마.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손주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냥 행복해 하셨습니다. 밤이면 수연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언젠가는 이 숨소리가 멈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더 계속될까? 자신은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96세가 되던 어느 봄날 수연이 일을 나간 사이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수연은 텅 빈 집을 보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엄마. 그 집 안을 뒤졌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9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경찰서에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자주 하던 산책로를 따라 멀리까지 가봤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추우실 텐데, 무서우실 텐데. 핸드폰을 쥐고 경찰의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치매라서 항상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치매라니.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니. 엄마의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는 서울근교의 요양병원 몇 곳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연은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이 서울보다 저렴했고 집에서 방문하기에 1시간 이내였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으로 국가보조금을 받고 한 달에 200여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되기에 전세금을 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1년 정도 살아계시면 연간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전세금 7천만 원으로 부채 1천만 원을 갚고 병원비 3천만 원에 어머니 사망 시 장례금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어머니를 그냥 집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전세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고 작은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돈이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입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고 수연을 알아보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어야 1년.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가능한 어머니를 면회하려고 애를 썼고 가끔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어떤 날은 수연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해서 수연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추석과 설날에는 아들과 딸이 수연과 함께 어머니를 면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수연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멍하니 손주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안쓰럽고 불쌍했지만 살아계신 모습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원한 지 1년이 되어갈 때 수연은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살 날이 많지 않다고 함께 면회하자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은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그저 치매에 걸린 할머니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이 어려웠던 탓도 있겠지만 수연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생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자주 보지 못해 거리가 멀어진 때문이리라. 엄마와 자녀 간 정이 없는 듯 보이는 것이 수연을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입원한 후 1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력이 조금 더 떨어져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합병증도 없고 병세가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효과를 보였고 영양 공급도 잘 이뤄졌습니다. 요양병원의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1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그 말에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1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요양병원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지만 약값이 더 들어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밤이면 수연은 계산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 월세, 생활비, 요양병원 비용.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6개월 아니 5개월 후면 돈이 바닥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머니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동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좀 도와줘. 나 혼자는 힘들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누나 미안해.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형편이 안 돼서. 수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결국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다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90대, 100세가 넘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들. 저것이 인간의 마지막 모습인가? 어머니도 저렇게 될 것인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입원한 지 2년이 되자 98세가 된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늘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 핏줄이 그대로 보이는 손. 이 손이 한때는 자신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수연이야. 엄마 딸.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나 키우느라, 동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또 고생하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어도 돼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수연을 보고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수없이 봤을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수연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돈도 없고 체력도 한계고. 매일 여기 오는 게 이제는 두려워. 엄마를 보는 게 무서워.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모르잖아. 흐느끼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나를 보고 웃어주시던 때가 그리워. 손주들 이야기하면 좋아하시던 그때가 보고 싶어. 근데 이제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간병인 같아. 딸이 아니라 간병인. 수연은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평온한 얼굴.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만 여기 있을 뿐 정신과 영혼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은 아닐까. 엄마, 제발. 수연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죽어줘. 이제 그만 가줘.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 나도 살아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멈췄어. 그 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그리고 자신도 자유롭고 싶다는 이기적이면서도 솔직한 마음.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 올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것이 딸의 도리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길의 끝을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핏기 없는 얼굴, 빠진 머리카락. 자신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원무과에 들러 다음 달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잔고였습니다. 장례비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마저 모두 병원비로 소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병원 비용을 조달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나이 74인데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는 압박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요양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집에 가면 또 혼자다. 텅 빈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 별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아버지도 저기 계실까? 남편도? 그들은 지금 자신을 보며 뭐라고 생각할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어떠셨어? 응. 그냥 그래. 잠만 주무시더라.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끝내고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도 자기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는 못합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버스가 왔습니다. 수연은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요양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있다.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쓸쓸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말일까?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끝나는 걸까? 라면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모여 밥을 먹고 웃고 사랑하는 모습. 수연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 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선택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은 결국 끝이 난다. 어머니의 생도 자신의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나도 조금만 더 버틸게요. 우리 함께 이 터널의 끝을 봐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수연은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음식점의 설거지는 고단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나마 이 나이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되지만 그래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 또 하루를 버팁니다. 일주일 후 현관문을 나서며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아직 사랑은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소독약 냄새.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가 피었대요. 대답은 없었지만 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손주들도 잘 있어요.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 엄마 생각한대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